금요일의 과학터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부산과학기술협의회 강사 장은진입니다. 매번 새로운 주제로 소통하는 이 시간이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얼마나 성장 발전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는 꿈과 미래를 계획해 볼 수 있는 유익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사전 질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국리엔 사이트 www.goongle.org에 방문하셔서 사전 질문 이벤트에 응모하시면 추첨을 통해 저희가 선물을 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시간 채팅창 상단에 방명록 링크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매회 방명록을 받고 있으며 열심히 실시간 방송에 함께해 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릴 계획입니다. 또한 오늘 방명록을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30분께 저희가 도넛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은 지금 2명의 학생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의 강연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질문하고 싶은 학생들은 다음 주 화요일 국리엔에 올라가는 네이버 폼에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본강연 3번째 시간입니다. 조금 생소한 주제 같지만 우리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금융 분야에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수학을 좋아하는 분들은 오늘 강연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현대사회에서의 금융수학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부산대학교 윤지훈 교수님께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강연 도중 궁금한 점은 유튜브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고요. 교수님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 교수님께 여쭈어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에 채택되신 분들께도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윤지훈 교수님 모시고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 수학과 윤지훈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강연은 현대사회에서 금융수학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수학이 무엇인지 이제 어떤 자산운용 관점에서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산운용 또는 금융행위를 함으로써 생기는 이제 수익, 그 다음에 어떤 위험의 중요성,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균형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 균형들이 깨지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이제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예시로 해가지고 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저의 학력입니다. 학력이고 경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세대학교 수학과 학사, 석사, 박사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기관에서 이제 박사후 연구원, 그 다음에 이제 조교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대학교는 2015년도에 이제 부임을 해서 지금 현재 부산대학교 수학과 부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전공은 이제 금융수학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융수학이 뭔지, 금융이면 금융이고 수학이면 수학이지 금융수학은 뭐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금융수학이라는 걸 이제 제가 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금융수학이 현대사회에서 어떤 경제 상황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 건지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융은 사실 우리가 금융이라는 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또는 금전을 융통하는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냥 융통이라는 게 돈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돈이 그냥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사실 이건 금융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금융이냐?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자도 생기고 어떤 수익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른 또 손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식이나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그 수익을 얻거나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손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투자로부터 생기는 위험이랑 관련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은행에 돈을 예금한다. 그럼 뭐예요? 그냥 자신 있게 예금을 하죠. 왜냐하면은 위험이 없으니까. 어차피 그 내가 나중에 우리가 만기라고 하죠. 이제 나중에 이제 은행으로부터 예금을 하면은 1년 뒤나 2년 뒤에 그 예금한 돈을 받고 거기에 따른 이자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위험도 없는 거예요. 어떤 손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신에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보면 이자가 이제 굉장히 작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손해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그 주식이나 여러 이제 금융 상품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은 거기로부터 이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만큼 이제 우리가 손해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투자로부터 오는 그 위험 때문에.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금융 이제 수학이라는 걸 이제 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있죠? 이제 금융 수학을 이제 의미를 설명을 하기 전에 바로 그냥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배가 한 척이 있죠. 그리고 여기 짐이라는 게 있고 무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배에 만약 짐을 많이 싣게 되면 뭐예요? 싣게 된다면 상인은 이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뭐예요? 그 많은 짐의 무게로부터 뭐예요? 배가 침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짐과 무게. 예. 그래서 짐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산운용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면은 짐은 어떤 수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죠? 무게는 어떤 위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리스크가 이제 위험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경제 활동은 이런 수익과 위험을 동시에 끌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금융수학이란 이러한 경제 활동 속에서 위험을 관리하고 그 안에서 수익을 추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실 이제 우리가 그래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항상 이제 수익이 있으면은 위험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행에 돈을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죠? 은행에 이제 돈을 넣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위험은 없지만은 왜 수익이 적은 거고, 그리고 이제 아주 위험한 금융 상품에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은 크지만은 이제 위험도 그거에 따라 이제 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그러니까 위험과 수익의 밸런스, 그러니까 위험과 수익의 균형을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금융수학의 목표는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위험을 관리하고 그 안에서 이제 수익을 수익을 최대화하는 이제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파이낸셜 매스매틱스가 이제 금융수학인데요. 여기 나와 있죠. 이제 금융 및 경제 현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을 수학 및 통계적 이론을 접목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첨단 학문이에요. 예. 그래서 금융자산은 주식이 될 수도 있고요. 주식을 기반으로 제가 이제 몇 개의 그 금융 상품들을 설명을 할 거예요. 아주 쉽게 설명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상품을 이제 설계한다는 게 그렇게 우리가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한다는 거예요. 예. 하고 이제 그 가치를 평가하며 그 금융기관이 위험을 관리한다는 거는 그런 이제 상품을 투자함으로써 생기는 그 위험이 있잖아요. 그 위험을 어떻게 우리가 최소화시킬 수 있는가. 그죠? 예. 이거를 이런 금융 문제를 수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제 해결하는 첨단 학문인데요. 이제 일단 이제 방금 제가 이전에 이제 설명을 했지만 이제 요게 그런 이제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직히 이제 우리가 금융수학을 하려면은 확률이랑 통계라는 학문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금융수학을 하려면은 우리가 기초 자산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주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주식을 여러분들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 주식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면은 현재 가치는 알지만 미래의 주식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무작위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 확률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무작위하게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래의 어떤 주식의 어떤 가치를 예측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수익률을 예측할 때는 이런 확률적인 방법을 쓰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확률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그 미래 주식 가격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과거에 있던 데이터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 데이터. 그럼 데이터를 분석하고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데 통계적인 이론이 이제 그 사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는 것처럼 금융, 아까 설명을 했죠. 경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인데 그 일련의 모든 행위에 있어서 그냥 단순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이제 그런 이제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금융수학, 금융공학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거의 같은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금융이라는 거는, 그죠? 금융이라는 단지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공학이라는 개념이 있죠. 공학은 복잡한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미세 부품을 정교하게 다루는 행위입니다. 그 미세한 부분 원리를 제어한다는 건데요. 그럼 금융공학은 뭐냐? 금융 매개체인 금융상품의 그런 미세한 부분을 제어하는 건데, 이 미세한 부분이 뭐냐면 아까 뭐예요? 우리가 주식을 뭐 여러 가지 상품에 투자를 함으로써 그죠?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가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수익이 발생하지만은 이제 위험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죠? 그런 위험. 근데 위험이라는 거는 이제 시간에 따라 어떤 순간적으로 이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면 그런 미세한 부분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위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위험을 제어한다는 거, 위험을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해지라는 개념을 배우겠지만은 미세한 부분을 이제 그 방어한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이제 위험을 이제 우리가 제거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그렇게 함으로써 금융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행위. 그죠? 아예 위험을 다 제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이제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제 그런 이제 개념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금융공학이랑 금융수학이랑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봐도 되고요. 근데 원래는 이제 사실 차이가 또 있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이제 넘어가고요. 예. 그리고 금융공학 솔루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금융상품 모델링을 통해서 금융 업무를 그죠? 지원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인데요.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어떤 상품들을 이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하고 그걸 코딩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떤 변수들을 넣었을 때 그 상품의 가격이 딱 나올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수학적인 상품 모델링으로부터 이제 코딩까지 된 이제 이런 이제 금융 소프트웨어죠. 예. 그 소프트웨어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그 스마트 퀀트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4개의 채권평가사가 있거든요. 이제 4개의 채권평가사 중에서 4개 채권평가사가 이제 우리가 한국 자산평가가 있고 FN 자산평가가 있고 키스 채권평가가 있고 나이스 채권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채권평가사 FN 프라이싱이라는 채권평가사가 이제 2015년도에 이제 스마트 퀀트라는 이제 금융공학 솔루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국내 채권 및 파생상 평가라는 게 가치 평가예요. 이거 서비스를 위한 기반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학습할 수 있는, 연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고요. 이제 사실 저희 부산대에도 이제 그걸 했고요. 이제 MOU를 맺으면 설치가 됐고, 그리고 이제 개인 사용자에게 무상으로 이제 오픈을 한 소프트웨어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에도 있습니다. 미국의 뉴메릭스에도 있고, 이제 캐나다, 이제 그다음에 독일 이런 이제 선진국에도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는 2015년도에 이게 처음으로 이제 도입이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게 이제 사실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할 수도 있어요. 한국금융감독원 기준으로 금융상품을 이제 분류를 했는데 여기 나와 있죠. 금융상품은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거나 없느냐에 따라서 금융투자상품 그리고 비금융투자상품으로 나눕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원본 손실이라는 게 원금이에요. 예. 그러면은 원금 손실이 없으면은 이제 우리가 저축형 상품, 그죠? 정기예금 같은 거. 그리고 그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으면 이제 금융투자 상품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식이나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위험 상품들, 그죠? 이따가 이제 뭐 선물이랑 이제 옵션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건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융투자 상품, 원금 손실이 있는 상품 중에서도 원금을 초과 손실할 가능성이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없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면 주식 같은 경우는
원금 손실 가능성은 있어도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은 없어요. 사실 주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투자를 하면 일일 가격 제한 폭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그 제한 폭을 사실 넘어서지 않기 때문에 그죠? 아무리 손해를 봐도 이제 주식이라는 건 거의 이제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이 없고요. 근데 우리가 그 선물이나 옵션이라는 이런 어떤 금융 파생 상품이라는 게 있는데 이따 간단하게 설명할 건데 이거는 그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익이 나면 굉장히 큰 수익이 나지만은 이제 한번 손해가 나면 굉장한 큰 손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를 잘 못합니다. 예. 그리고 그 파생 상품도 이제 우리가 이제 장외 파생 상품이라는 게 있고요. 장내 파생 상품이라는 게 있는데 장외 파생 상품이라는 거는 그게 거래 자체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거래예요. 아니면 개인과 증권회사, 그다음에 증권회사, 증권회사 사이 거래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장내 파생 상품이라는 거는 이제 거래소가 있어가지고요. 그 거래 자체를 중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상품을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이에서 중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거래는 어때요? 그죠? 이제 개인 사이의 거래이기 때문에 항상 미래에 그죠? 뭐 이게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으면 어느 한쪽이 계약을 파기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거래 상대방 위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위험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거래소가 있어가지고 중간에 그걸 중개해주는 그런 이제 매체가 있으면은 우리가 일정한 수수료만 내면 거래 수수료만 내면은 이제 그런 이제 위험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ELS라는 이제 장외 파생 상품 주가 연계 증권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이제 여기 나와 있죠. 이제 요거는 이제 뭐 그냥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장내 파생 상품은 이제 뭐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뭐 코스피 200, 뭐 선물 옵션 같은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 상품이라는 거는 기초 자산이라는 걸 뭘로 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품으로 나눠요. 그래서 이자율을 이제 우리가 이자율의 변화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상품을 만들 수도 있고요. 주식의 가격의 변화를 가지고 이제 상품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외환 아니면 신용 뭐 상품이 있고 물가 상품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다루는 게 이제 주식 상품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볼게요. 왜 금융이냐 이제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요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걸 보면은 아 금융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국이 있고요, 미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어떤 물품 하나를 그죠? 물품 하나를 1,000원으로 생산을 한다고 해보세요. 예. 그러고 나서 그거를 미국에 1달러로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달러가 수출할 당시에는 1,200원이었는데요. 그죠? 나중에 이제 일단 수출을 했으니까 미국으로부터 그 대금을 받겠죠. 수출 대금을. 그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 이제 많은 수출 기업이 있지만은 항상 이제 우리가 수출을 하게 되면은 수출 대금을 바로 받지 못해요. 그래서 수출을 하게 되면은 그 수출 대금을 이제 몇 개월 나눠서 이런 식으로 받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바로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기간 사이에 뭐가 생겨요? 우리나라랑 외국이랑 거래기 때문에 환율 변동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럼 환율 변동이라는 게 아까 설명한 굉장히 큰 위험이 되겠죠. 위험 요소가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1,200원으로 수출할 당시엔 달러가 1달러가 1,200원이었지만 3개월 후에는 이 1달러당 이게 그 환율 가치가 하락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달러당 900원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환율이 하락되게 되면 상대적으로 1달러당 300원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게 싫은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이제 미국에 이제 수출을 할 때, 그죠? 예, 수출을 해서 이제 이 환율 하락이라는 이런 위험 요소 때문에 미국이랑 어떤 이제 다른 이제 거래를 해요. 예. 그게 뭐냐면은 나는 그 3개월 뒤에 1달러당 1,000원 되는 돈을 받을게. 그죠?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죠? 환율을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죠? 고정을 시켜서 적정 이제 우리가 마진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고정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죠? 예, 3개월 뒤에 1달러당 그 환율이 급락하더라도 나는 1달러당
1,000원 되는 돈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요런. 그럼 결국에는 미래로부터 오는 이런 위험, 환율 하락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위험 해지라고 합니다. 해지. 그래서 해지라는 걸 제가 이제 좀 뒤에 가서 바로 설명을 할게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3개월 후에 환율 변동이랑 상관없이 뭐요? 1달러당 1,000원 되는 돈을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환율을 고정시킴으로부터 뭐예요? 미래에 생기는 그런 환율 하락의 위험으로부터 그죠? 벗어나는 거. 그럼 방어 투자를 이제 우리가 선물 투자라고 합니다. 예. 아니면 선도 투자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 되게 재밌어요. 이거는 2006년도, 2007년도에 중소기업이 어떤 금융상품, 파생상품에 무리한 투자를 했다가 그죠? 그 도산한 사건, 그죠? 부도가 난 사건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키코라고 합니다. 요 키코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죠? 킥 아웃, 킥 인에 이제 앞자를 따가지고 이제 그죠? 그것만 이제 놔둔 거예요. 그죠? 이것도 하나의 파생 상품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설명을 하게 되면은 이거 굉장히 재밌거든요. 예. 여러분들 그래서 환해지라는 게 있어요. 예, 여기 환해지라고 나와 있죠. 환해지는 그 환율 변동으로부터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를 막기 위한 거예요. 방금 설명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수출을 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기업은 이제 보통 이제 환해지라는 걸 하거든요. 그죠? 아까 얘기했죠. 그죠? 미래의 환율 변동으로부터 오는 위험을 막기 위해서. 그죠? 예. 그래서 요때 이제 동원되는 게 아까 그죠? 파생 상품이라고 했는데 그죠? 아까 그런 이제 파생 상품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파생 상품이 이제 키코라는 파생 상품이에요. 예. 근데 이제 키코라는 이제 파생 상품으로 환해지를 했다가 2007년도, 2008년도에 막대한 손해를 본 기업이 이제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수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도대체 키코라는 게 도대체 뭔데 이렇게 그죠? 이런 이제 중소기업들이 이런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됨으로써 이제 부도가 나게 되는지, 그죠?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이런 그죠? 키코 이런 파생 상품에 대해서 알려면은 이제 우리가 해지라는 걸 알아야 돼. 해지. 예. 해지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해지라는 게 영어로 말하면 이제 울타리란 뜻이에요. 울타리. 예. 그래서 여러분 울타리를 왜 쳐요? 근데 여러분들 그죠? 외부로부터 오는 위험을 막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는 거죠. 예. 여기서 외부로부터 오는 위험이라는 게 환율 변동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상품을 수출하고 외화를 받는 수출 기업들은 항상 이런 환율 위험에 노출이 돼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선 업체는 이제 그 배를 주문받아 넘겨줄 때까지 그죠? 이제 수출 대금 몇 년간 나눠서 받죠. 그죠? 예. 이럴 때 이제 파생 상품이라는 거래로 환율을 고정시키면은 그죠? 그런 이제 어떤 위험으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거겠죠. 아까 설명한 것처럼.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장래에 들어올 외화를 그죠? 미리 특정한 환율로 팔기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장래로부터 들어오는 이제 외화를 특정한 환율로 팔기로 이제 계약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2006년도, 2007년도에 조선 업체가 이제 배 만드는 업체죠. 예. 배 만드는 업체가 호황을 맞는 듯 굉장히 이제 수출이 잘 됐어요. 수출이 잘 되면서 외화를 미리 팔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외화를 팔려는 기업이 많으면 살려는 기업은 그죠? 살려는 쪽은 적겠죠. 그죠? 그러면은 공급이 많고 수요가 적으니까 환율이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환율이 지속적으로 그냥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죠? 예. 이때 이제 뭐예요? 나온 그 상품이 이제 키코라는 상품이에요. 예. 그럼 키코라는 상품은 여기 나와 있죠? 세 개의 이제 그 환율대가 있어가지고 890원에서 950원 사이, 지금은 이제 환율이 더 높지만 이때 당시에 890원에서 950원 사이에 환율이 생성이 돼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기존 달러 환율이 있으면은 기존에 팔려던 달러보다 훨씬 더 높은 환율에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좋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890원 밑으로 떨어지면 계약이 소멸이 되고요. 그리고 950원
이상으로 되면은 이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상한선을 이게 950원 이상 넘어서면은 시장 환율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계약 물량의 두세 배를 또 팔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때 당시에 그죠? 환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거나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제 환율 자체가 몇 년간 환율 자체가 급등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죠. 예. 근데 2007년도, 8년도에 이제 우리가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환율이 갑자기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키코라는 상품에 투자한 이제 중소기업들은 이제 보통 그 시장 환율보다 훨씬 더 낮은 환율로 이제 그 계약 물량의 두세 배를 팔아야 되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기업이 이제 그죠? 이제 도산하게 되는 사건, 부도가 나는 사건, 예, 요런 이제 금융위기가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예. 그럼 결국에는 여기서 말하는 게 결국에는 그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파생 상품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양날의 칼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게 적절히 이용하면 이제 위험을 이제 분산시킬 수 있지만은 이제 어떤 수익에 급급한 나머지 그죠? 너무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면 이런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수익이 크면은 위험도 따르게 마련입니다. 예, 그래서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경제학적 격언이 있어요. 공짜 점심은 없다. 이거는 누가 만든 게 아니고 경제학적 격언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높으면은 그만큼 위험도 따라온다. 이제 이런 이제 경제학적 용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01년도 이제 9월 11일부터 이제 12월까지 이제 이런 금융 위기 그죠? 그죠? 9.11 테러가 일어났죠. 예, 9.11 테러가 일어나면서 이제 코스피, 그 한국 종합지가 지수죠. 그죠? 코스피가 이제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는 코스피 지수 중에서 재무 건전성이 좋고 약간 우량주 200개를 뽑아놓은 거예요. 그죠? 지금은 코스피가 훨씬 더 높지만은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전부 다 지수들이 다 이게 떨어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얘기를 할 건데 콜옵션이라는 게 있고 풋옵션이 있는데요. 이제 일단 먼저 설명을 할게요. 콜옵션이라는 거는 이게 하나의 파생 상품인데, 그죠? 예. 주식 가격이 오르면은 가격이 오르고요. 풋옵션은 주식 가격이 오르면은 떨어지는 값 자체가 떨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상품인데 그럼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 이때 당시에도 9.11 테러가 일어나기 전에 주가가 조금씩 이제 오르고 있거나 주가가 이제 이렇게 서서히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어. 아무도 이제 급락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사실 콜옵션에 투자한 이제 투자자들이 있고 풋옵션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있는데 당연히 콜옵션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많았겠죠. 그죠? 예. 왜냐하면은 경제 상황을 보면서 근데 이제 콜옵션에 투자한 사람들은 이제 9.11 테러가 일어나면서 주가가 급락하면서 이게 콜옵션 가치가 떨어지면서 굉장히 이제 큰 손해를 받고 오히려 이제 풋옵션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예기치 않게 그죠? 이게 지수가 떨어지면서 굉장히 포인트가 이제 그죠?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큰 이익을 보는 거죠. 예. 이게 결국에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금 얘기한 그죠? 이제 요런 그죠? 금융수학의 어떤 이제 요런 금융수학 개념과 이제 관련된 어떤 이제 금융사고가 되겠죠. 그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파생상품이라는 거는 요거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제가. 그래서 기초자산이라고 불리는 본원이 되는 그죠? 그 자산의 미래 가격에 따라서 그 수익이 결정되는 상품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기초자산이라는 건 그냥 여러분 주식이라고 하면 돼요. 그죠? 주식의 미래 가격에 따라서 그 수익이 결정되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래거래 약정이라는 게 있고요. 장래거래 약정은 미래의 특정 시점에서 상황에 관계없이 미리 정한 조건에 따라서 기초 자산을 사거나 파는 거래를 하기로 약속하는 것. 이제 선도, 선물, 수합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조건부 청구권이라는 건 파생 상품 매입자가 미래 상황에 따라 거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계약. 이걸 옵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보면은 전혀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 현재 그러니까 장래거래 약정부터 제가 설명을 할게요. 선도 거래부터 설명을 할게요. 이게 삼성전자 주식이 있어요. 이제 현재 60만 원에 거래되는 삼성전자 주식이 있는데 내가 이거를 6개월 뒤에 사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죠?
예. 그럼 6개월 뒤에 난 이 주식 가격을 몰라요.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4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은 뭐예요? 나는 이런 그죠? 가격이 내리면 상관이 없는데 가격이 100만 원이 되면 뭐예요? 나는 이 삼성전자 주식을 미래에 가서 100만 원에 사야 된다는 그런 뭐예요? 그죠? 그런 위험, 그죠?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미리, 그죠? 현재 시점에서 나는 6개월 뒤에 삼성전자 주식을 80만 원에 사겠다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까 본 예랑 똑같죠. 그죠?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식이 100만 원이 돼도 뭐예요? 나는 그거를 6개월 뒤에 가서 80만 원에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20만 원 그죠? 이익을 보겠죠. 그죠? 물론 40만 원으로 떨어지면은 뭐예요? 이걸 80만 원에 사야 되니까 40만 원 손해를 보겠죠. 그죠? 근데 요거는 이런 이제 거래는 미래에 이 주식 가격이 오르겠구나라고 그죠? 그런 예측, 그런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상황들 미리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이런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미래에 그런 이제 뭐요? 그죠? 상황에 관계없이 20만 원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그죠? 그런 거래를 이제 우리가 선도 거래라고 합니다. 예. 근데 조건부 청구권이라는 게 그 중에서 이제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옵션은 뭐냐면은 똑같은 예예요. 삼성전자 주식이 현재 60만 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뭐예요? 나는 미래에 똑같이 몰라요. 삼성전자 주식이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4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이런 위험성, 그죠? 그죠? 이런 이제 그 위험, 아까 리스크라고 얘기했죠. 그죠? 이런 위험 때문에 나는 현재 시점에 이 6개월 뒤에 삼성전자 주식을 80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거예요. 이런 권리라는 게 뭐예요? 권리라는 건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미래에 삼성전자 주식이 100만 원이 되면은 나는 80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거니까 나는 100만 원이 되면 뭐예요? 얘를 80만 원에 사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40만 원이 되면 뭐예요? 40만 원짜리 내가 80만 원에 왜 사요? 그죠? 40만 원이 됐는데, 그죠? 그러면은 계약을, 그죠? 취소하는 거야. 나 안 할래 이거예요. 그죠? 요거를 행사를 안 한다 그럽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80만 원에 거래를 해가지고 20만 원 이익을 취하면 이게 행사를 한다고 하고요. 그죠? 그러면은 항상 여러분들 뭐예요? 그거를 사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죠? 파는 사람이 있어요. 사는 사람 매수자라고 하고 파는 사람 매도자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는 사람은 뭐예요? 권리를 가지니까 믿져야 본전이고 파는 사람은 잘해야 본전이죠. 그럼 어떤 사람이 이런 거래를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매수자는 이런 자기가 아주 좋은 이런 권리를 갖는 대신에 현재 시점에서 그죠? 현재 시점에서 프리미엄이라는 걸 지급을 해요. 지급을 하면은 미래에 그런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권리 거래를.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프리미엄을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하고 요걸 이제 옵션 가격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다 설명을 한 거고요. 그죠? 그래서 선도 거래란 미래에 정해진 시점에 미리 정해진 거래 조건. 그죠? 예. 정해진 시점은 아까 6개월, 삼성전자 주식 6개월, 미리 정해진 거래 조건이 80만 원. 그죠? 그리고 당사자가 사고 팔기로 계약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미리 정한 가격 80만 원을 선도 가격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선물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실 선도랑 선물이랑 같은 이제 거의 비슷한 거래인데 선도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예요? 장외 거래예요. 당사자와 당사자 사이 거래고요. 선물은 거래소가 있어가지고 조직화된 거래소에서 표준화된 인수 조건으로 이제 똑같은 이제 선도 거래처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방금 얘기한 선도 거래는 에서 조직화 표준화 이제 거래소가 이렇게 해서 거래를 하면 이걸 이제 선물 거래라고 하는 거죠. 예. 예. 그 선물은 이제 실질적으로 거래소에서 그죠? 이제 거래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옵션의 정의인데 옵션은 이제 말 그대로 아까 기초 자산을 뭐요? 미리 정한 가격 아까 뭐예요? 똑같이 80만 원으로 미래 일정 시점 6개월에 가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 그죠? 그래서 살 권리를 이제 우리가 콜 옵션이라고 하고요. 팔 권리를 이제 풋 옵션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권리의 대가로 이제 당연히 아까 말한 프리미엄을 지급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매수자가 프리미엄을 지급을 하면은 그런 행사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거 일정 시점 이제 아까 6개월 만기라고 하고
미리 정한 가격 아까 80만 원을 행사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기에 뭐요? 이제 주식 가격에 따라서 행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게 이거예요. 그럼 만기 시점 6개월 뒤에 나의 손익은 어떻게? 손익은 여러분들 뭐냐면은 이익 플러스 손해, 그죠? 이제 어떻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저 손익을 말하는 거예요. 이익 플러스 손해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여기 콜옵션 매입자는 이제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매도자는 파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매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요런, 그죠? 왼쪽처럼 요런 이제 수익 그래프가 되고요. 뭐 매도자는 그 왼쪽처럼 요런 수익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죠? 계약 가격 80만 원이죠. 그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약 80만 원이면은, 그죠? 그 만기에 이제 뭐요? 그 주식 가격 100만 원이 되면은 아까 80만 원에 살 수 있으니까 20만 원 이익을 보는데, 요게 여기 왼쪽처럼 1차 함수만큼 이제 그죠? 뭐요? 이익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쭉 이제 직선처럼. 그죠? 그리고 그 만기 주식이 80만 원 이하가 되면 아까 행사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계약을 포기해 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손익도 없죠. 예. 그러면 이제 매입자가 이런 수익 구조를 가진 매도자는 뭐예요? 당연히 반대 수익이겠죠. 예. 근데 이건 알아둬야 돼요. 콜옵션 매입자는 이런 권리를 행사하지만 뭐예요? 매도자는 뭐예요? 의무 계약이에요. 그죠? 매입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만큼 의무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매도자는 돈을 받고 프리미엄을 받고, 매수자는 뭐예요? 프리미엄을 내는 거기 때문에. 알겠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게 뭐 수학 기호가 있는데 그냥 이게 산수기호입니다. 이제 뭐냐면은 오른쪽에 맥스라는 거는 함수 f랑 0 중에서 이제 큰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볼 필요 없고요. 그림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K라는 게 행사 가격이고요. 그리고 이제 콜옵션 아까 매수자 같은 경우는, 그죠? 그래서 아까 이런 수익이 된다 그랬고, 근데 프리미엄을 지급하니까 이런 식으로 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풋옵션 매수자라는 거는 여러분들 옵션을 팔 권리예요. 예. 그럼 아까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내가 미래에 이 6개월 뒤에 삼성전자 주식을 80만 원에 살 권리가 아니고 팔 권리. 그럼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죠? 예, 그러면은 6개월 뒤에 주식 가격이 100만 원이 되면 뭐예요? 행사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죠? 100만 원짜리, 100만 원에 팔 수 있는 거 80만 원에 내가 굳이 팔 필요가 없잖아요. 팔 권리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이때는 행사를 포기하는 거고, 거래 안 하는 거고, 오히려 6개월 뒤에 삼성전자 주식이 40만 원이 되면 뭐예요? 그죠? 40만 원짜리 80만 원에 내가 팔게 되는 거니까 이익을 보는 거. 그죠? 그래서 이 반대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매도자 같은 경우는 아까 이렇게 매수자의 반대가 된다고 그랬고요. 프리미엄을 받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예. 근데 그러고 이제 풋옵션 매도자 같은 경우는 비슷한 상태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 매수자랑 매도자가 있으면 누가 더 위험해요? 일반적으로 매도자가 더 위험해요. 왜냐면은 매수자 같은 경우는 뭐예요? 콜옵션만 이제 보면은 매수자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이제 뭐예요? 손해를 봐도 손해는 요 프리미엄밖에 이제 손해가 안 나는데, 그죠? 매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주가가 한없이 오르면은 이제 뭐예요? 여기 오른쪽처럼 주가가 한없이 오르면은 이렇게, 그죠? 한없이 이렇게 수익 구조를 보면 어떻게 돼요? 한없이 이렇게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콜옵션 매도자 같은 경우는 요런 주가 한없이 오르면은 요런 손해, 그죠? 요런 손해를 어떻게 이제 방어할 수 있을까? 예. 해가지고 이제 이런 콜옵션 매도자 같은 경우는 해당 주식을 같이 사게 돼요. 어느 정도 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죠? 사게 되면은 여기 콜옵션 매도자 같은 경우 뭐예요? 그 주식이 한없이 오르면은, 그죠? 이 한없이 손해 보는 거를 내가 그만큼 주식을 또 샀으니까 그 주식 가지고 있는 것에서 또 이익을 보게 되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이 없어져 버립니다. 제가 원래 이게 국어를 할 수가 있으면은 요거를 포인터를 할 수 있으면 제가 여기 하는데 이제 그게 안 돼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예. 그래서 옵션 투자자 중에서 이제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이제 더 위험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거예요. 예. 이런 보시면 되고, 예.
그래서 그리고 이게 아까 선물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죠. 매수자나 매도자나 그 계약 가격으로부터 미래의 그 뭐예요? 주식 가격이 오르면은 이익을 보고 그죠? 내리면은 이제 손해를 보는 그죠? 이런 1차 함수인데 이제 옵션은 뭐예요? 이렇게 만기의 손익을 보면은 그죠? 이런 꺾은 선 그래프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선물 같은 경우는 수학적으로 잘 안 합니다. 예. 왜냐면은 너무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조라는 거 우리가 이런 만기 수익 구조를 가지고 수익 구조라고 하거든요. 수익 구조, 손익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그걸 판단을 하는 건데 이제 옵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게 그 꺾은 선 그래프니까 수익 구조가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수학적으로 다루는 게 가치가 있고 이제 선물은 이제 이걸 수학적으로 다루는 게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치가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예. 근데 이제 옵션이 이제 수학적으로 다루기가 더 가치가 있다. 예. 그겁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기에만 행사할 수 있는 옵션을 유러피안 옵션이라고 하고요. 만기 이전에 아까 말한 것처럼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옵션을 아메리칸 옵션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사실 이건 제가 수학적으로 계산할 게 아니라 이런 게 이제 있어요. XT라는 게 만약에 X가 이제 주식 가격이라고 하면은 이제 옵션의 가치는 아까 얘기했죠? 옵션의 가치는 그 만기 수익 구조를 가지고 그죠? 결정이 된다고 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예요. 우리가 돈을 1원을 이제 은행에 예금하면 어떻게 돼요? 그죠? 미래에 1년 뒤에 가도 그게 1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돼요? 우리가 현재 시점에 1원을 은행에 예금하면은 그죠? 이제 우리가 1년 뒤에는 그 이자율을 이제 환산하면은 그죠? 뭐 1.1원이 되거나 이자율 10%면 1.1원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현재 시점의 가치랑 미래 시점의 가치가 다르죠. 그죠? 그러면 HXT라는 게 이제 미래의 뭐예요? 아까 말한 미래의 어떤 수익 구조예요. 그죠? 미래 이런 수익 구조를 가지면 아까 옵션의 프리미엄 뭐예요? 현재 시점에서 산정되는 가치죠. 그죠? 그럼 현재 시점에서 프리미엄 얼마나 되겠는가? 그러면은 만기의 그런 수익, 그죠? 수익적인 그런 그죠? 아까 그 HXT란 이런 함수에서 이거를 현재 가치화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기대치가 이제 프리미엄으로 이제 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너무 어렵기 때문에 결국 그게 이런 P라는 게 이런 식이 이제 그런 아까 말한 옵션의 정의, 그죠? 그런 설명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수학적으로 이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주식 같은 경우는 이런 블랙숄즈 모형이라는 걸 따르는데 이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블랙숄즈 모형이라는 게 있고 블랙숄즈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요 P라는 게 실질적인 이제 옵션 가치예요. 예. 옵션 프리미엄.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이거를 그죠? 예. 금융기관에서 그 옵션 가격을 평가하는데 시장에서 사실 이게 블랙숄즈 공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1973년도에 블랙이랑 숄즈에 의해서 제안된 모델이고 블랙숄즈는 이 모델로 노벨상을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 이전에는 1973년도 이전에는 옵션 가격을 평가할 만한 지표가 없어가지고요. 사람들이 그 가격이 적절한 가격인지도 모르고 거래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걸 했었는데 블랙숄즈 모델이 나오면서 굉장히 이제 누구나 공정하게 이런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블랙숄즈 모델의 발견이라는 게 그 물의 전기분해에 비유할 수가 있는데요. 그죠? 물의 전기분해가 뭐예요? 그 산소랑 수소를 그죠? 합성해가지고 물을 만드는 획기적인 발견처럼 이런 블랙숄즈 모델은 시장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기관에서 이 블랙숄즈 모델을 가치평가하는 데 사용하고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주식 제가 이제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 되는데 예. 주식이라는 거 보면은 뭐예요? 예. 이렇게 돼요. 천체 운동은 이것도 주식을 그냥 설명하는 것보다 이거를 예를 드는 게 좋을 것 같았고 천체의 운동은 센티미터와 초 단위로 측량할 수 있으나 정신 나간 군중이 시세를 어떻게 끌고 갈지는 알 수가 없다. 봐봐요. 천체 운동은 이제 우리가 그 센티미터 초 단위로 어떤 공식에 의해서 정확하게 딱 어디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뭐야? 정신 나간 군중의 시세. 왜냐면은 정신 나간 군중은 나중에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를 튈지 모른다. 그 불확실성.
그거를 이제 주식 가격에 이제 그 비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뉴턴이 이런 말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률 변수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거니까 이 예를 들면 이제 이해를 할 거예요. 예. 보면은 던져서 나올 주사위면의 숫자, 주사위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게 1부터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4 아니면 5 아니면 6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일단은 우리가 시행 전에는 주사위를 던지기 전에는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죠? 근데 던지고 나면은 일단은 나올 수 있는 게 총 6가지가 됩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이제 뭐예요? 각각이 나올 뭐예요? 확률들이 있죠. 그죠? 그럼 1이 나올 확률이 뭐예요? 전체 6개 중에서 한 개니까 6분의 1, 2도 6분의 1, 3도 6분의 1, 4도 6분의 1, 5도 6분의 1, 6도 6분의 1이죠. 그죠? 그러면 확률 변수라는 게 뭐냐면은 딱 이제 우리가 어떤 함수 값처럼 정확한 어떤 값이 나오진 않지만은 뭐예요? 우리가 확률 변수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값이 나와요. 값이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그죠? 확률적으로 이제 나오는 어떤, 그죠? 값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변수를 이제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 로또 당첨금도 모르죠. 모르지만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다 확률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럼 내일 반도체 주가도 그렇고, 우리가 코스피 지수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시행 전에는 결과가 불확실하지만요, 시행 후에는 그 불확실한 값의 규정을 이제 뭐예요? 확률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걸 이제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그럼 주가는 결국에는 우리가 미래에 뭐예요? 미래 주식의 가치가 이제 불분명한 거예요. 오늘 주가가 뭐 50만 원이면은 내일 주가는 사실 뭐가 될지 몰라요. 근데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이런 확률적으로.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주식 가격, 미래의 이런 주식 가격도 어떤 하나의 확률 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불분명한 거죠. 왜냐하면은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근데 그 뭐가 나올지 모르는 게 그냥 그 무작위적으로 이제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확률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요거는 이제 넘어갈게요. 그런 게 이제 확률 변수라고. 그래서 우리가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의 주가, 내일의 주가, 내일 모레의 주가. 예. 그래서 시간을 가지는 확률 변수의 집합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요거를 확률 가정이라고 하는데, 주식은 이런 확률 가정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현대 시점에서 관찰된 확률 가정의 그 값을 바탕으로, 그죠? 그래 미래에 이런 주가가 어떻게 이제 변해갈 건지를 확률적으로 이제 연구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주가가 얼마인지 몰라요. 하지만은 미래의 수익률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예측도 이게 확률적인 거죠. 미래의 수익이 얼마가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몰라요. 수익률은. 근데 이제 확률적으로 얼마가 될 것이다라는 걸 예측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확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왜 이게 사실 금융수학이냐면 여러분들, 예. 결국에 주가의 움직임을 이제 수학적으로 과거서부터 계속 분석을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랜덤워크 이론이라는 거를 프랑스의 수학자 바슐리에가 1900년도에 이런 랜덤워크 이론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 랜덤워크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동전 던지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랑 뒷면이 나올 확률이 같잖아요. 그래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고 뒷면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동전을 던져서 한 번 던져서, 그죠?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거나 이거죠. 그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그죠? 계속 반복하게 되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 반복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이걸 엑셀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H라는 게 동전의 앞면이고 뒷면이 나오면 뒷면이라는 게 동전의 뒷면인데, 그럼 이거예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1로 가고 1을 가고 뒷면이 나오면 마이너스 1을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예요? 그죠? 각각의 확률이 2분의 1이죠. 그럼 이거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 오른쪽부터 오른쪽처럼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런 그래프는 무수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뭐예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1이고 뒷면이 나오면 마이너스 1인데 이게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이런 이제 뭐예요? 이런 이제
주식 가격의 이제 움직임처럼 이런 이제 지그지그한 선이 원래 무수히 많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요거는 무수히 많은 선 중에서 하나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예요. 바슐레는 주식 가격은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것이다.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식 차트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랜덤워크 이론, 그죠? 랜덤워크 이론으로부터 이제 주식 가격에 대한 수학적인 모델링이 발전이 됐고, 그리고 아까 블랙숄즈 이론이 있고, 또 이항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모델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식 가격이 현재 100만 원인데 뭐예요? 그 경기가 좋으면 120원, 경기가 나쁘면은 80원. 그러니까 세상에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내일 주가는 경기가 좋으면 120원, 경기가 나쁘면 80원.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게 굉장히 간단한 모델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이 간단한 모델로부터 이제 복잡한 모델로 이제 우리가 확장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뭐 카오스 이론이나 여러분들 뭐 생물학적 진화 이론도 사실 이런 어떤 주식의 우리가 주식을 연구하는 데 있어 다 이제 관련된 모델이에요. 근데 관련된 이론인데 랜덤워크 이론이랑 이런 랜덤워크 이론이 굉장히 이제 주식의 그죠? 주식 가격을 모델링하는데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예, 그래서 주식 가격은 이제 브라운 운동을 따른다라고 이제 루이 바슐레가 이제 1900년도에 이제 이런 논문을 썼고요. 예. 근데 브라운 운동이라는 게 이겁니다. 예. 이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브라운 운동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다 생물학 시간에 실험했을 거예요. 그죠? 예. 어떤 비커에 그죠? 꽃가루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실린더에 꽃가루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꽃가루가 막 움직이죠. 예. 근데 그게 막 움직이는데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막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게 왜 움직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꽃가루 분자와 분자 사이의 어떤 응집력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막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그 움직임이 분자 사이의 거리를 보면은 그죠? 꽃분자 사이의 거리를 보면은 얘가 그냥 무작위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한 분포를 가지고 움직여요. 예. 그래서 우리가 로버트 브라운이 이런 불규칙한 운동을 굉장히 의심을 했고, 그러면은 이 운동이 도대체 무슨 운동이냐, 왜 이러느냐 하는데 이제 그냥 의심을 갖게 되고, 나중에 이제 로버트 아인슈타인이 이거를 물리학적으로 실험을 해가지고 수학적인 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실질적으로 이제 브라운 운동에 대한 이제 수학적 개념들이랑 이런 거를 이제 집대성하게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예요. 오른쪽처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까 동전 던지기 생각하면 돼요. 동전 던지기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수히 많은 이런 그죠? 시간이 갈수록 무수히 많은 이런 패스 그죠? 꺾은 선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거를 다 모아 놓으면은 그죠? 요 자체가 이제 결국에는 이걸 다 모아 놓으면은 이게 빨간 선이 있죠. 빨간 선이 평균이에요. 평균. 이거의 평균. 평균이 제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간을 고정시키면은 이게 어떤 하나의 확률적인 분포를 따라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 브라운 운동이 이거를 이제 주가의 움직임으로 비유를 한 겁니다. 예. 그래.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정리고, 여러분들 똑같아요. 비커에 잉크를 떨어뜨리면 뭐예요? 잉크가 쭉 퍼지죠. 그럼 이걸 보면 잉크가 퍼지는 현상이랑 비슷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잉크가 퍼지는 운동도 브라운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브라운 운동은 아까 말한 동전 던지기를 무한 반복하면은 이런 제일 밑에처럼 이런 하나의 패스가 생겨. 이런 이제 꺾은 선이 지그지그한 선이 이제 무수히 많은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주식은 이제 브라운 운동을 따르는데, 예.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브라운 운동 이거는 이제 수학적인 거고요. 근데 수학적인 건 여러분 볼 필요 없고 그냥 이제 아까 한 것처럼 브라운 운동이 그런 것이다. 그래서 무작위한 운동이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XT라는 주식 가격이 이런 무작위한 운동으로부터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블랙숄즈라는 사람이 이제
그걸 했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이게 사실 방정식이에요. 방정식을 풀면은 이렇게 되는데 방정식 안에도 이 브라운 운동이라는 그런 무작위한 운동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식 가격이 막 이렇게 무작위하게 움직이는, 확률적으로 무작위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만 하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임스 사이먼스라고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뭐냐면 어떤 그러니까 금융 회사를 차려가지고 그 금융 상품에 투자를 해서 굉장한 큰 수익을 냅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이 사람은 원래 수학자였어요. 나와 있죠? 1937년도에 이제 사실 태어나가지고 MIT 수학 학사를 했고 버클리에서 박사를 하고 하버드대 교수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만 만족한 게 아니라 수학을 하면서 굉장히 큰 미분기하학을 전공하면서 미분기하학에서 굉장한 큰 이론, 천 사이먼스 이론이라고 거의 뭐 수학에서 이제 필즈 메달 수학의 노벨상이 이제 필즈 메달인데 필즈 메달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이제 이런 큰 이론을 이제 발견을 했어요. 완전 수학자죠.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이제 수학 연구를 하다가 수학에 이제 실증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돈 벌고 싶다. 그러시면서 이제 그러면은 나의 수학적인 이론을 한번 금융 투자에 적용을 해볼까? 해가지고 이제 1982년도에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는 금융회사를 차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240명의 직원을 고용을 해가지고 120억 달러를 굴려요. 120억 달러를 굴려가지고 2005년도 월스트리트 펀드 매니저 연봉 1위, 그죠? 15억 달러. 연봉 1위를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수학으로 도대체 비결이 뭐냐 하는데 이제 이 분은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헤지펀드 자산 운용을 하는데 절대 경제학 박사나 금융 박사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무조건 순수 학문을 하는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들을 다 이제 채용을 한다. 240명이 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냐? 이제 여기 나와 있죠. 금융시장의 연쇄 반응 틈새를 수학적으로 포착하는 게 비결이죠. 그럼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어느 기업의 CEO가 있어가지고 기업에 이제 하여튼 주가가 올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주식과 주식 사이에는 상관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기업의 주가가 오르면은 이게 다른 기업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다른 거 연쇄적으로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사이에 어떤 이제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게 분자 사이 연쇄 반응이랑 거의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화학과 박사를 이제 또 채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통계학에서 말하는 어떤 응집력이랑도 또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계학 박사, 당연히 이제 수학 박사 하면서 이거를 과학적으로 그런 주가의 움직임을 과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대한 이제 수익을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제임스 사이먼스가 2014년도에 우리나라에서 ICM이라고 세계 수학자 대회를 우리나라에서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대중 강연자로 초청이 돼가지고 1시간 동안 대중 강연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저도 이제 그걸 봤었는데 정말 이제 이런 경우도 있구나. 사실 이제 뭐 우리가 말하는 금융 투자라는 건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떤 무작위한 투자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큰 운이 없으면 안 되는 투자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수학적인 분석을 통해서도 그죠? 이런 과학적인 이제 분석을 통해서도 이제 그런 큰 수익을 낼 수가 있겠구나 이제 하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신기했죠. 물론 근데 이 분도 그만큼 운이 있었겠죠. 운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걸 과학적으로 분석을 했겠지만 사실 이게 운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분석을 통해서 큰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큰 이제 수익을 얻었다는 게 이제 굉장히 큰 그죠? 이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걸 보고 제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와, 실은 강의는 시간이 생각보다 좀 길었지만 너무 열심히 강연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끝까지 경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댓글도 보니까 김지은님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야인데 이런 강의를 들어보니 관심이 가게 됩니다. 라는 댓글도 주셨고요. 또 좀 어렵지만 제 방으로 다시 들어봐야겠습니다. 라는 분도 계셨고 와, 이 강의는 또 듣고 또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반응도 있으셨습니다. 네. 굉장히 열심히 들어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교수님 강연 듣기 전에 사전 질문을 먼저 받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근데 그 질문 중에 몇 가지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인주님께서 금융수학이라는 용어가 생소합니다. 확률과 통계에 기반을 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오늘 강연에서 교수님께서 설명을 좀 하셨지만 한 번만 더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이라는 게 이제 금융 상품을 이제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수학적인 기법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사실 아까 얘기해 드린 것처럼 금융 상품을 이제 우리가 볼 때 그죠? 항상 이제 우리가 어떤 기초 자산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예를 들면 주식을 가지고 그죠? 예, 주식의 미래의 그죠? 가치를 보고 그죠? 수익에 따라서 이제 그 상품의 가치가 결정되는 걸 이제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데 주식 같은 경우 아까 말한 것처럼 주식은 그죠? 미래 주식 가격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미래 주식 가격을 알 수가 없고 그럼 그 미래 주식 가격은 아까 말한 것처럼 확률적으로 사실 움직이는 어떤 변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까 그 옵션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까 그죠? 어떤 함수에 대한 기대값이라는 게 있었죠. 2라는 게 보였는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그 계산을 할 때 어떤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확률을 곱해가지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적분을 해가지고 이제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의미에서 이제 확률이 정말 필수적이고요. 이런 상품 가치를 계산할 때 있어서 확률은 정말 필수적이고 그리고 이제 통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는 왜 사실 중요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어떤 그 금융 상품을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해요. 예. 그래서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 모델이 정말 그 맞는 모델인지를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실질적인 데이터를 가져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모델이랑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있는 그 데이터랑 값이랑 이제 매칭을 시켜 갖고 우리가 데이터 피팅이라는 걸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피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모델을 좀 정확한 모델인지 그거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우리 수학적인 모델에 있는 그런 그 변수들을 이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예측을 바탕으로 이제 미래의 그 가치를 또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통계적인 기법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통계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네, 확률과 통계는 놓칠 수 없는 분야네요. 네, 저희가 사전 질문에도 들어왔었고 오늘 강연 도중에도 질문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난나야님께서는 오늘 강의 내용과 관련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금융 경제 책 하나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질문 주셨고요. 그 사전 질문에서 강진님께서 금융과 수학은 불가분의 관계인 듯한데요. 학교 교육에서는 따로 배우는 과목이 없는데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금융 지식 관련 참고 도서가 있을까요? 질문 주셨어요. 그래서 추천해 주실 만한 책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책 하나 제가 안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그 금융 수학이라는 걸 저는 이제 수학과를 졸업했지만 그 대학 시절에는 금융 수학이라는 걸 저도 몰랐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뭐 통계학 과목도 안 들었고요. 거의 이제 그 수학 과목만 그냥 들었는데 이제 대학원에 제가 입학해서 이제 금융 수학이라는 거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금융 수학이라는 걸 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을 봤지만은 사실 너무 처음에는 이제 이런 그 파생 상품 이런 그 선물 옵션이라는 이런 파생 상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책을 봤지만은 그래서 그 되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이
저는 이제 연대 나왔고 연세대학교 이제 졸업했는데 저희 이제 석사 지도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지도 교수님이 쓰신 책 중에서 수학과 금융의 만남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이제 어떻게 이제 수학이랑 금융이랑 연결이 되는지죠. 이제 그래서 교수님께서 수학과 금융과의 만남이라는 책을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집필을 하셨고 그게 이제 서점에서 막 판매가 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이제 봤었는데 그 책을 보면 이제 주식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파생상품의 개념들이 굉장히 잘 쉽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거로부터 이제 고등학생도 그러니까 대학생들 그러니까 고등학생들도 할 수 있고 이제 대학생 1, 2학년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수학적인 이제 내용들을 이제 바탕으로 이제 그 선물이랑 이제 옵션 금융 상품의 가격을 이제 어떻게 이제 그 도출해 나가는지 그렇게 쉽게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과 금융과의 만남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제가 지금 여기 파일이 없어가지고 일단 여기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거를 그 서점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책을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정말 그 딱 봐도 이제 그 만족할 만한 책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학과 금융의 만남. 자, 필기에 놓으셨죠? 네. 이번에도 비슷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짱해피님 그리고 다다맘님께서 수학과에서 금융수학 세부 전공이 따로 있는지요? 또 다루는 수학 내용은 무엇인지요?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금융수학이라는 과목. 수학에서 세부 전공이 들어가면 금융수학이 따로 있는 겁니까, 교수님? 그 대학교 말씀하시는 예, 맞습니다. 예, 대학교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저희 나라 거의 저희 한국의 이제 거의 모든 대학교에 그 대학교 과목에 금융수학이라는 과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오늘 강의한 것처럼 이제 뭐 금융수학 시간에 보통 이제 기본적인 이제 파생상품에 대한 주식부터 시작해서 어떤 채권, 그다음에 파생상품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배우고요. 이제 그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바탕으로 이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적용해 나가는지 그런 걸 이제 보통 그런 상세한 것들을 배우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학 약간 좀 이제 제가 이게 아까 이제 뭐 설명을 했지만은 이제 대학교에서 배우는 이제 금융수학 보통 이제 3, 4학년 과정에서 이제 금융수학을 배우는데 보통 이제 그 주식 가격이라는 거는 이제 그 시간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대학교에서 배우는 금융수학은 고등학교 때 배운 여러분들이 배운 미적분을 바탕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약간 고난이도 수학을 바탕으로 약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단순하게 이제 중학생 이제 이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수학과 금융과의 만남 그런 책은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 중학생도 할 수 있는 그런 보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수학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들 볼 수 있는 수학이라고 하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대학교에서 배우는 금융 수학은 이제 그런 미적분의 이제 고난이 그러니까 대학교 2, 3학년 정도 이제 미적분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운 미적분 그걸 바탕으로 이제 그 좀 어려운 수학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제 대학교 우리나라 거의 모든 대학교에 금융수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네. 질문 2개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아자아자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교수님께서 이 분야를 전공하게 되신 계기가 궁금해하십니다. 네. 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원래는 그 대학을 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수학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또 이제 경시대 같은 거를 많이 나갔고 그리고 그 경시대 입상을 좀 많이 했고요. 그 입상 성적으로 사실 이제 연세대학교 이제 수학과 이제 그 수능도 안 보고 이제 무시험으로 이제 그 입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수학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그리고 이제 남들이 못 푸는 수학을 이제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그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 가서도 저의 이제 그거는 저의 이제 장래희망은 수학자였어요. 그냥 순수 수학을 연구하는 수학자였는데 이제 사실
그 대학교 이제 마치고 대학원에 제가 입학을 했는데 이제 전공을 정해야 돼요. 전공을 정해야 되는. 저는 이제 정말 순수학문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경영학과 가서 그 재무관리라는 과목을 들었습니다. 예, 재무관리 투자론 과목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대학원 과목이긴 한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 너무 재밌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돈이 되는 학문을 좀 약간 배고픈 학문보다는 이제 돈이 되는 학문을 좀 하고 싶다. 약간 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순수 수학이 그때 당시에 약간 너무 어려워가지고 또 이제 많은 이제 고민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보니까 이제 금융이라는 요 과목이 이제 너무 재밌었고요. 그런데 이게 약간 경제학과에서 이런 학문보다는 내가 원래 수학을 전공을 했으니까 금융 수학을 한번 전공을 해보자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연세대학교 금융 수학 전공을 하시는 교수님 계셔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아까 교수님 강연 중에 댓글에 야, 저 수포자인데 수학 교수님 강연을 듣고 있습니다라는 글도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정말 수학을 정말 좋아하시는 교수님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히어로 976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현재 교수님께서 어떤 연구를 하시는지 궁금해하십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실 금융 수학을 하시는 분들은 그 연구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아까 제가 그 보여드린 것처럼 사실 아까 어떤 주식에 대한 모델을 보여드렸잖아요. 예. 근데 그 모델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블랙숄드 모델 뭐 제가 아까 보여드렸고 블랙숄드 포뮬러를 보여드렸는데 그럼 주식 모델은 사실 그 현실을 반영하는 이제 그 아주 금융기관에 사용하는 이제 모델이긴 한데 이제 굉장히 이제 그 큰 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거기 변수들을 보면 변수들이 다 움직이지 않는 그 딱 우리가 상수라고 하는데 상수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그 블랙숄드 모델 거기 보면은 이자율이라는 게 있고 어떤 그 주식의 변동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다 상수로 돼 있어요. 근데 실질적인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시간에 따라 막 움직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이제 확률적인 요소를 가지고 움직일 때 이거를 어떻게 이제 수학적으로 아까 가격을 도출할 수 있는가를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이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거거든요. 그러면 복잡한 방정식이 나오면은 그 방정식을 이제 수학적으로 푸는 걸 제가 하고 있는데 수학적으로 사실 잘 안 풀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학적으로 이걸 풀기 위해서 많은 이제 수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푸는 걸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듣기만 해도 참 정말 대단한 연구하시는 느낌이 듭니다. 참 어렵지만 교수님은 참 재밌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너무나 좋은 또 귀한 강연 들려주신 우리 윤지윤 교수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는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이제 질문을 주셨고 또 사전 질문도 주셨습니다. 질문 당첨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천인주님, 난나야님, 강진님, 짱해피님, 다다맘님, 아자아자님, 히어로976님 아래 하단에 안내되는 이메일로 연락처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학생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네. 그리고 오늘 유익한 강연해 주신 윤지훈 교수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4회차 강연은 다음 주가 아니고요. 그 다음 주 2주 후 금요일 6시 30분 4월 29일입니다.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나